배추젓은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이다. 깊은 맛을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얕은 맛을 들고 나와야 한다. 얕은 맛이란 그렇게 혀에서만 달게 먹고 난 후엔 조금 민망해지는 그런 맛이다. 간사해서 사람의 혀를 지배하는 맛이다. 어쩌면 살짝 죄의 냄새가 깃든 식욕이 돼 성욕과도 흡사하게 허망하고 말초적인 맛이다. 그러나 깊은 맛은 반대다. 먹고 나서 전혀 죄스럽지 않다. 빈 접시가 부끄러울 리도 없다. 양념장이 없으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밍밍한 맛이다. 얕은 맛이 혀가 느끼는 맛이라면 깊은 맛은 위가 느끼는 맛이다. 생속의 반대말은 썩은 속이었다. 속이 썩어야 세상에 관대해질 수 있었다. 산다는 건 결국 속이 썩는 것이고 얼마간 세상을 살고 난 후엔 절로 속이 썩어 내성이 생기면서 의젓해지는 법이라고 배추젓을 먹는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었던 것 같다. 먹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내가 운이 하기에는 과하게 벅찬 주제다. 나는 다만 잡은 먹이를 어떻게 삶고 굽고 쪄낼 것인지만 논해도 좋을 것이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그것도 아니다. 삶고 굽고 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미리 재료를 다듬고 씻고 갈고 썰고 절여야 한다. 그 다듬고 씻고 살고 절이는 과정, 그 안에 이미 그까짓 것 하며 밀어넣을 수가 절대로 없는 우주와 생명에 관한 통찰과 애정과 외경이 스며 있더라는 발견이다. 방앗간에서 빻은 고춧가루와 손으로 부빈 고추는 모양도 달랐지만 맛도 전혀 달랐다. 고춧가루가 매운맛이 중심이라면 부빈 고추는 칼칼한 기운이 우선이었다. 고춧가루가 겸허했다면 부빈 고추는 도도했다. 맑은 국엔 수더분한 안악내처럼 어물쩡한 고춧가루가 아니라 귀부인처럼 쌀쌀 맞고 도도한 부빈 고추를 써야 제격이었다. 고추를 방앗간에서 빻던 손으로 부비든 칼로 다지든 돌하게 갈든 성분이 달라질 리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와 공포 같은 걸로 흐려진 인간성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하고 고운 그 무엇, 썩은 감자 속에서 길어올리는 매끄러운 녹말 같은 그 무엇, 어쩌면 인이거나 사랑이거나 자비라도 불러도 좋을 그 무엇, 바로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너그러운 장소가 저 산꼭대기 선방이나 성균관의 명륜당이 아니라 부엌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엄마는 여름 끝물 열무김치를 담글 때는 마른 고춧가루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젖은 고추를 절구에 드글드글 갈아서 넣거라. 그래야
열무김치가 씁쓸해지지 않는데 잠깐 편차고 고춧가루를 넣으면 맛을 배려 뿐다. 명심하거라. 엄마는 양푼에서 나는 대접에서 국수 반죽을 치대는 동안 밖은 설핏 해가 지려 한다. 매미가 갑자기 생각난 듯 악을 쓰고 우러댄다. 매미 소리에 놀란 듯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엄마 머리카락을 살짝 나부켜 놓는다. 나부키는 머리칼이 간지러운지 엄마가 날 돌아보며 살풋 웃는다. 귓밥 끝이 말랑말랑해야 된대. 자꾸 치대거라. 만지면 웃음이 나와야 잘된 반죽이래. 마치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의 한 구절을 보는 느낌. 좀 더 섬세한 여자 목소리, 충청도 말고 경상도 사투리로 들려주는 더 밝고 서정적인 버전의 관촌수필. 그 강약, 중간약, 네 박자를 거듭하는 동안 밀가루 보자기는 순식간에 안반을 덮고 급기야 원의 가장자리 부분은 안반 너머로 넘쳐난다. 안반이 제 아무리 넓다 해도 구조적으로 사각은 원형을 포용할 수 없다. 그것이 사각의 숙명이다. 땅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걸 덮는 건 하늘이다. 엄마의 국수 안반 견내에서 나는 천온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 지방의 이치를 납득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살짝 눈을 떠보니 상위에는 세 종류의 국수가 놓였다. 애호박 고명을 얹은 건진국수와 건진국수를 건져내고 그 물에 다시 호박을 썰어 넣고 굵은 국수를 넣어 삶은 물국수와 물국수 건더기를 건져 깨소금으로 양념한 깨소금 국수다. 건진 국수는 사랑에 내가고 남은 것이고 물국수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고 깨소금 국수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엄마가 내 입에 깨소금 국수 한 오라기를 넣어준다. 부드럽다. 고소하다. 아이고 잘 먹네. 아니고 우리 웅후 인제보인 알량반일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저녁 먹는 것 좀 봐. 짐짓 호들갑스럽게 칭찬한다. 난 좀 좋고 좀 무안해서 입을 더 크게 짝짝 벌린다. 알량반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맑고 슴슴하고 수수하고 의젓하고 살뜰하고 고담하고 소박한 것을 꿀꺽 삼키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알량반이 될 용의가 있다. 그렇고 말고. 글의 끝부분 고담하고 소박하고 부드럽고 슴슴하고 수수하고 의젓하다는 말은 실은 백석의 시에서 따온 백석의 단어들임을 고백한다. 내 구차한 천마디 말보다 백석의 시 한 편을 읽는 편이 훨씬 국수의 본질에 닿으리라. 호박꽃이 피면 여름이 온다. 아니, 여름은 호박꽃 핀 자리에 탁구공만한 하게 애호박이 맺히면서 시작되었다. 여름날 아침 우리 집 울타리엔 20송이쯤의 호박꽃이 피었다. 그 꽃잎 속엔 어김없이 커다란 촛대 같은 암술이 들어있었다. 황금 꽃가루가 잔뜩 묻은 암술 위엔 또 어김없이 커다란 호박벌이 잉잉댔다. 벌이 잉잉대는 소리만치 열렬한 게 있을까. 솥뚜껑엔 일단 기름이 많이 들지 않았다. 요즘처럼 프라이팬에 기름을 주르륵 따르는 방식 대신
엄마는 솥뚜껑에 들기름을 살짝만 발랐다. 기름 바를 때 쓰는 도구는 우습게도, 아니 잔인하게도 바로 호박꼭지였다. 호박은 도마 위에서 얄팍하게 저며지고 잘려나간 호박꼭지는 솥뚜껑 위에서 들기름을 칠한다. 흡사 콩깍지가 콩을 삶는 땔감으로 최고이듯 호박꼭지는 호박전을 굽는데 최적의 조리 용구였다. 저 어딘가 계시는 눈 밝은 천지신명은 인간의 필요를 용케도 알아 필요한 그것을 언제나 우리 손 바로 곁에 두셨다. 줄기는 손잡이가 되고 넓적한 바닥은 기름을 찍으면 적절히 스몄다가 필요할 때 알맞게 흘러나왔다. 여름 내 따먹어도 호박은 끊임없이 열렸다. 여름 내 잡아도 호박벌은 끊임없이 날아왔다. 여름날은 빠르게 흘러가고 나는 쑥쑥 자랐다. 호박잎과 호박순과 애호박을 실컷 제공하고도 호박 넝굴 속에서는 수박만한 호박이 연하문 덩이 숨어서 늙어갔다. 늙은 호박이 희끗한 백구레를 보일 때쯤 나는 비로소 호박벌 포획에 실증이 났다. 대신 뎁사레비를 높이 쳐들고 잠자리 사냥에 나섰다. 그때쯤이면 여름도 한풀 지쳐서 슬슬 물러날 차비를 했고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마당 한 귀퉁이에 멈춰섰다. 늙은 호박은 보통 명사다. 익은이 아니라 늙은이란 관용어가 이토록 원숙하고 의젓한 의미로 통용되는 예가 호박 말고 또 있을까? 늙은 오이가 노각으로 대접받기도 했지만 호박과는 견줄 바가 못됐다. 원래 호박은 곡식이 아니라 채소다. 그러나 늙은 호박을 채소라고 부르는 건 영 난처하다. 일단 늙기만 하면 소박은 곡식과 비슷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긴 시간 땅 기운을 받아들였기에 품은 기운이 야물었고 저장이 가능했고 끼니가 될 수 있었다. 애호박과 늙은 호박을 비교하면 곡식과 채소의 차이가 명료해진다. 사랑방 남자들의 밥상엔 호박 따위 올리지 못했으나 안노인들의 주전부리엔 호박이 으뜸이었다. 이가 없어 입술이 복주머니 아구리처럼 합죽해진 할매들은 딱딱한 것을 씹을 수가 없다. 할매들은 커다란 늙은 호박을 가머스테 뜨끈하게 삶아서 숟가락으로 얄미얄미 퍼 드셨다. 아니면 인절미 크기로 도막을 내 볶은 콩가루 바가지에 굴려서 인절미처럼 드셨다. 그 여러 할매들에게 엄마가 대접하는 음식이 늙은 호박이었다. 그냥 삶아 콩가루를 묻히는 것이 1차 공정이었다면 조금 복잡하기로는 호박 뭉개미가 있었다. 뭉갠다고 뭉개미였다. 젊은 사람들은 호박 범벅이라고 불렀지만 범벅 같은 입술이 부딪히며 하는 발음은 할매들에겐 서툴렀다. 이 없는 노인들은 단어도 부드럽고 순해야 했다. 할매들은 범벅 대신 애기들처럼 뭉개미라고 불렀다. 늙은 호박을 푹 삶고 거기다 여름 내 호박 포기 곁에서 자라던 파치나 넝쿨콩을 듬뿍 삶아 넣는다. 거기 찹쌀이나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넣고 부글부글 끓이는 것이 호박 뭉개미의 조례법이었다. 맛은 추억이다. 맛은 현재의 나를 돌연 다른 시점으로 공간 이동하게 만든다. 귀로 듣는 음악이 그렇고 코로 맡는 향기가 그렇듯 혀 또한 지금 그 위에 오른 것만 감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순간순간 시공간의 다른 차원의 층위를 경험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감관을 예민하게 열어놓기만 하면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신기하고 황홀한 일이다.
그 황홀한 진달래꽃 화전 같은 자그마한 부침개 위에서 일수 화르르 피어난다. 화전은 가장 간단한 전이다. 소도 필요 없고 고물도 필요 없다. 찹쌀을 익반죽해 동그랗게 지지다가 그 위에 꽃잎을 올려놓고 한번 뒤집으면 그만이었다. 화전의 맛은 지질 때 쓰는 참기름과 나중에 한 숟가락 끼얹는 꿀맛에 있지 그 위에 얹은 진달래에서 나는 것은 천만 아니었다. 그런데도 흰 쌀가루 위에 염염하게 붉던 꽃잎 없이는 화전이 될 수 없다. 쓰다 남은 진달래 꽃잎을 버리면서 그 수북하게 뭉개진 꽃잎을 뒤돌아보는 애잔함 없이는 화전을 구울 수 없다. 엄마는 한 달 만에 신행, 혼례식을 치룬 후 일전 정도 친정에 머물다가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외할매는 막내딸을 집에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했지만 시가에서는 어서 신행하기를 원했다. 시조모와 시조부, 홀로 된 시어머니와 어린 시동생 둘, 그리고 음식 수발과 옷 수발과 한 해 13번이나 지낼 제사를 홀로 감당해야 할 운명을 목준에 두고서도 엄마는 공중에 휘날리는 복사꽃 이파리가 좋아 그 순간 생에 감사했다. 천지가 이토록 고운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설을 지내고 나면 무 구덩이의 무에 슬슬 바람이 든다. 김치광의 김치도 군둥내가 나기 시작한다. 그일 몸에 생기를 불러오려면 나물이 최고이련만 천지의 푸른 나물이라곤 눈 씻고 찾아도 없다. 냉이는 이럴 때 등장시키려고 땅이 감춰둔 보배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그저 호미 하나 들고 몸을 낮춰 양지 바른 밭두둑을 어슬렁거리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냉이국에 된장을 풀지 않는다. 된장이 냉이 향을 지우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였다. 대신 날콩 가루를 쓴다. 14뿌리 냉이에 콩가루를 다박다박 묻힌다. 그걸 동솥 한 켠에 담고 그것만으로는 양이 적으니까 채썬물을 곁들인다. 바람 먹은 가운데 부분은 빼버리고 바깥쪽만 써서 무채의 길이는 짧다. 냉이보다 무 길이가 더 짤막하다. 물은 쌀뜨물을 써야 한다. 3번쯤 헹궈낸 쌀을 일부러 바락바락 문질러서 뽀얀 물을 받아서는 냉이가 잠길 듯 말 듯 자작하게 붓는다. 그런 후 뭉근하게 끓인다. 무가 온화하게 숨이 죽을 때까지 냉이 뿌리가 무 뿌리에게 제 향을 완벽하게 넘겨줄 때까지 콩가루 입자가 쌀뜨물 사이로 이물감 없이 스며들 때까지. 마늘과 부추는 산성식품이다. 오신채에 들어 절간 스님들은 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살짝 독한 기운이 도는 것도 같다. 그 독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쓰는 방법은 콩가루를 묻히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그냥 쪄도 마늘잎과 부추만은 생 콩가루를 살짝 입혔다. 콩갈기 콩가루가 독을 없앤데 콩간데 에메송 간데락했다. 찔레는 찌른다. 찌르니까 찔레다. 가시로는 제 곁에 오는 짐승의 살을 찌르고 꽃으로는 제 곁에 오는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찔레 가시를 가만가만 피해 찔레 순을 하나 꺾어 공들여 겉껍질을 벗긴 후 입속에 집어넣을 때의 맛. 그건 돼지가 뽑아 올린 봄의 맛이다. 새로 돋는 어린 순들의 매웁고 연한 맛이다.
경험을 자주 쓰면 국민 정서가 사나워진다고 한때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친 시절이 있었다. 그때도 찔레는 진레로 강등되지 않고 찔레로 살아남았다. 찔레는 암만 경험을 써도 암만 가시가 찔러도 도무지 사납지가 않은 이름이다. 엄마는 찔레 맛을 베릿하다라고 말했다. 베릿하다는 것은 아직 제 맛을 찾지 못한 모든 어린 것들이 맛이다. 그리고 여린 것들이 굳고 거친 것들을 순화하고 정화한다. 그러려고 해마다 봄은 오고 해마다 찔레는 돋는다. 그러려고 애기들은 꼬물꼬물 태어나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제 애미 애비 할미 할비의 주름진 얼굴을 향해 뻗는다. 시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고모 나이 77세였다. 20살 새댁이 비린 것, 누린 것, 익힌 나물, 생나물을 도토리 깍쟁이 같은 그릇에 일일이 뚜껑 세워 칠첩반상 격식 갖춰 지어 바치는 동안 세월은 거짓말처럼 흘러가 버렸고 고모는 사장어른 영정 앞에 엎드려 비로소 몹시 우셨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남편이 사라졌을 때도 경황이 없어 울지 못했던 울음을 비로소 마음껏 우셨다. 시어른 3년상이 끝나고 여든이 됐을 때 고모는 내게 말하셨다. 야야, 살아보니 인생이 참 헛부다. 헛부다는 말은 기쁘다와 슬프다와 고프다와 아프다를 다 녹여 비벼 놓은 말이다. 삶은 나물보다 못할 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사라져 버렸을 리야. 살에 긴 콩밭 위로 이제 막 아침볕이 쏟아질 때 수염이 마르는 옥수수를 골라 꺾을 때 속살이 여물었는지를 확인하며 실없이 설렐 때 아무렇지도 않던 그가 문득 미덥고 정다워질 때 늙은 오이를 아름가득 묵직하게 안고 올 때 오이에서 노각으로 생명의 차원을 바꿔버린 열매를 목격할 때 노각의 몸통을 훑고 지나간 굵고 우아한 주름을 발견할 때 그게 슬쩍 눈물겨워 콧등을 문지를 때 가지에 가짓빛을 곰곰이 들여다볼 때 보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깊은 어둠에 괄목할 때 가짓빛 치마, 가짓빛 머리카락 잊었던 관영어들이 새삼 그립게 떠오를 때 불볕 아래 토마토가 익어갈 때 눈부신 빛깔에 진저리 칠 때 바지랑대 끝에서 빨래가 말라갈 때 못 견디게 휘날리다 이었고 아우성을 멈출 때 이럴 때가 고요한 시간이랍니다. 이럴 때가 고요한 시간이랍니다. 긴 겨울밤 안방의 간식은 감 껍질이었다. 감 껍질을 어떻게 먹냐고? 그게 그렇지 않다. 껍질에 인색하게 붙은 과육은 햇볕을 받아 분이 뽀얗게 났고 그 껍질 쪽도 쪼글쪼글 마르면서 당도가 아연 높아졌다. 쫄깃쫄깃 씹는 맛도 제법 쓸만했다. 엄마는 안방에 모인 안 손님들에게 감 껍질 말린 것을 한 양푼씩 내놨다. 아무도 손을 놀리지 않았다. 입가진 군정들이 모이면 어예둔동 군입거리가 있어야 해. 입이 꿈풋하면 좋은 소리들이 안 나와. 군것질거리가 사람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궁풋하면 뜻은 궁금하면. 먼저 황태에 물을 뿌려 배 보자기에 싸서 하룻밤 재워야 되느니라. 이건 명태 보푸름의 개결한 맛이요 라는 제목에 나오는 글입니다. 먼저 황태에 물을 뿌려 배보자기에 싸서 하룻밤 재워야 되니라. 요새 막 죽기는 애들은 노랑태라고 부르지만 황태가 본 이름이지. 이튿날 방망이로 실컷 두들겨 누글누글하고 보들보들해지거든 반으로 딱 벌려서 깨끗한 볼을 펴놓고 다른 솔로 살살 긁으면 되지. 큰 거 한 마리면 10접시도 나오고 작은 거는 뭐 4접시나 나올까. 살이 부서지면 가루가 돼서 못 쓴대. 그러면 젓가락으로 집을 수가 없거든. 황태살이 결대로 살살 긁혀 나와야 양반스럽대. 보푸름 해놓은 걸 보면 그 집 견문을 대강 알제. 고춧가루로 발갛게 묻히는 집도 있던데? 아이고 그거 사 신법이다. 뻘건 음식은 상시러워서 못 쓴대. 큰 손상에 올리려고 만드는 게 보푸름인데 어디야 고춧가리? 윤나는 종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노쇠보다 훨씬 엷은 빛깔의 흰 보푸름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다. 흰 접시에 담으면 보푸름은 금방 노란빛으로 가버리지만 놋종지에 담으면 보푸름은 흰빛이 유지된다. 비록 황태에서 긁어낸 것이지만 흰빛일 때 보푸름은 보다 보푸름답다. 맑고 개결하지 않으면 보푸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보푸름은 실은 밥반찬이라기보다는 죽 안주였다. 쌀을 으깨 끓인 미음 한 대접에 기름 없이 구운 맨김과 조선간장 한 종지와 보푸름 한 종지. 내가 맨 처음 만난 밥상의 원형은 그것이었다. 그릇마다 도토리 깍정이 같은 뚜껑이 덮여 있었다. 검은 상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그 자그만 유기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고 없애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성에 바치는 종교의식의 그것이라는 느낌이 더 갔다. 손이 오면 외상을 차리는 게 안동의 관습이었다. 나이가 비슷하면서 아주 절친한 손이 아니면 좀채 겸상을 하지 않았다. 된장찌개 그릇에 서로 숟가락을 담그며 빙 둘러 앉아 먹는 것이 흔히들 한국 본연의 밥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도 분명히 있었다. 비벼 먹지도 않았고 말아 먹지도 않았다. 심지어 구운 김도 손으로 집어들지 않았다. 숟가락 등으로 살짝 부쳐 먹어야 한다고 배웠다. 사랑어른들은 물론 이 고기를 다 드시지 않았다. 반쯤만 드시고 상을 물리셨다. 놋종지에 반쯤 담긴 하얀 보푸름이 내 차지가 됐을 때 그 환호작약하던 기분, 그걸 지금은 어떤 음식 앞에서도 되살려낼 수가 없다. 입맛을 잃어 쓸쓸한 게 아니라 그토록 공들인 음식을 아무도 만들어내지 않는 시절이 쓸쓸하다. 슴슴한 무익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익지는 우리 집 특유의 반찬이었다. 나는 지금껏 다른 집에서는 어디서도 익지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익은지, 장아찌란 뜻이었을까? 무를 나박김치 썰듯이 나박나박 썰어 밥 위에 살짝 쪄낸다. 이때 너무 물러 사각 끓이는 맛이 없어지면 실패다. 흐물거리지 않고 씹힐 때 소리가 날 정도긴 하지만 무가 서리거서도 안 된다. 익지는 타이밍이 포인트다. 그렇게 쏙까지 익어 부드럽되 탄력 있는 저작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절묘하게 익힌 무를 간장과 파, 마늘과 깨소금과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가볍게 무친 후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맛일 것인가? 그저 심심하고 덤덤할 뿐이다. 이건 양반 음식 중에서 상양반 음식이다. 아무나 해먹는 게 아니다. 익지를 잘해야 솜씨 있는 계집이다 라고 엄마는 가르쳤다. 그건 콩장도 마찬가지였다. 암만 국거리가 없어도 계집은 국 없이 어른상을 들여선 안 된다. 그건 흉 중에서도 아주 큰 흉거리다. 정 국거리가 없을 때는 콩장을 적거라. 콩장은 양반 음식이다. 아무나 해먹는 게 아니다. 콩장을 잘 저어야 범절 있는 계집이다. 라고 엄마는 또 가르쳤다. 콩장은 국이랄 수도 없는 음식이었다. 그냥 맹물에 콩가루를 타서 끓이는 것에 불과했다. 콩장 역시 포인트는 불 조절이었다. 엄마의 부엌은 오로지 나무 떼는 아궁이뿐이었다. 그러니 그 조절은 긴장과 내공이 필수였다. 양반 음식, 그건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고 실은 익지도 콩장도 땅덩어리 적고 산물이 부족한 안동 같은 산골 지역의 빈곤 음식이었을 뿐이다. 그걸 호도하고 외면하려고 자꾸만 양반이니 범절이니 식에 다른 관념을 갖다 씌우려고 한 것 같다. 엄마의 의도가 아니라 엄마의 엄마, 엄마의 시엄마로부터 대대로 딸들에게 내려온 교육이고 그건 아슬아슬하게 내게까지 와서 닿았다. 손님상엔 꿀 넣은 약지. 참 생각해보니 약지란 것도 있었다. 그건 익지에 꿀을 조금 넣어 단맛을 돋우는 것이었다. 익지가 식구들끼리의 반찬이었다면 약지는 손님 접대용이었다. 난 당연히 익지보다 약지를 더 좋아했다. 약지를 묻히고 난 흰 사기 대접엔 참기름에 섞인 꿀이 조금씩 묻어있고 손님 상을 눈썹에 맞추어 사랑으로 들고 나간 엄마가 부엌으로 돌아오자면 한참이 걸렸다. 그 한참 동안 나는 사기 대접의 발간 양념을 혀를 길게 내밀어 핥아먹었다. 고소함과 달큰함을 감각하는 미각 돌기 곁에서 살짝 풍기던 마늘 향이요. 큰어매의 임종은 나 혼자 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흰죽을 쓰고 있고 아버지는 멀리 대구에 계시고 삼촌들도 직장을 따라 객지를 떠돌고 엄마, 나, 큰어매 세 식구만 살다가 당한 일이었다. 큰어매의 목에서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나는 선명하게 들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꼴깍이었다. 갓난아이가 정확하게 응애 하고 음절을 분명하게 끊어서 울 듯 사람은
죽을 때 꼴깍 소리를 내며 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걸 믿는다는 건 인생의 절차가 의외로 간단하고 인생의 내용에 의외로 단조롭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사람은 저마다 생김과 생각이 다르지만 응애 하고 울다가 꼴깍 하고 죽는다는 것. 그걸 나는 9살 겨울에 이미 정확하게 숙지했다. 봄의 맛, 햇장 타령. 안동은 콩의 땅이다. 어디 안동만 그럴까? 한반도가 원래 콩의 땅이었다. 그 중에서도 안동은 논보다 밭이 많으니 빼꼼한 틈만 보이면 콩을 심었다. 어디든 굴려놓기만 해도 콩은 자랐다. 꼬챙이로 논밭 두둑에 구멍을 뚫고 콩 2서너 알을 넣어 놓으면 몇 알은 새가 먹고 나머지 알에선 싹이 난다. 햇장은 글자 그대로 새로 나온 장이다. 우리 집에선 햇장, 외가에선 새장, 고모가에선 신장이라고 불렀지만 이름이 뭐든 안동에서 봄철에 햇장을 담그지 않는 집은 없었다. 햇장 맛은 정확히 봄의 맛이었다. 봄을 혀끝에 대보면 딱 햇장 맛이 풍길 거라는 게 나의 익숙한 계절 감각이다. 햇장은 산뜻하고 풋풋했다. 산뜻하되 순간에 지나가는 산뜻함이 아니라 코끝을 오래 감도는 산뜻함이었다. 풋풋하되 풀을 비빌 때 나는 풋풋함과는 달리 옅은 곰팡내가 휘발하면서 풍기는 풋풋함이었다. 그래서 향이 깊고 여운이 길었다. 내게 매주가 읽는 서느 달은 아득하게 먼 시간이었다. 곰이 마늘과 쑥을 삼키며 인간 여자로 변할 만한 시간이었다. 지난 가을 입었던 바지를 꺼내 입을 때 바짓단이 종아리에 놓이도록 키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었다. 봄에 나는 이미 가을의 내가 아니었다. 메주콩도 그 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했다. 봄에 메주를 떼어낼 때 메주콩은 이미 지난 가을의 콩이 아니었다. 정성, 거기에 대해 나는 할 말이 너무도 많아졌다. 젊어서는 주변에 널려있는 하염없는 정성들을 비웃었다. 나는 남들에게 저렇듯 헛된 정성을 바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나이 든 지금은 우습게도 정반대가 되었다. 인간이 제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가치는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정성은 사랑의 실천 강령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인 애정을 눈앞에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그 정성이 일상으로 구현되는 것이 음식이고 그 음식의 본질은 기본이 바로 장이다. 안동의 삶이 지향하는 것은 분명히 출세가 아니었다. 되레 출세하고 벼슬이 높아지는 것에 살짝 혀를 차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벼슬이 높다고 그 앞에 고개 숙일 리가 없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더욱이 살짝 하류로 쳐버린 것이다. 윗목에서 메주를 디디는 엄마가 그걸 알았을까? 기껏 동몽선습이나 읽다만 엄마가 대학을 읽었을 리 없고 덕을 쌓거나 군자가 되는 것이 언감생심 엄마 인생의 목표였을 리도 없지만 엄마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을 체득했던 것 같다. 관념이 아니라 태도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그건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 견문이었을 것이다. 견문을 안동에선 보고 배운다고 보배움이라고 불렀다. 견문이 즉 예였고 견문이 없다는 것은 육아에서 파문이나 다름없었다. 본격적으로 장 담그기가 시작되면 엄마는 전날 씻어 말린 메주 귀퉁이를 조금씩 뜯어냈다. 그걸 따로 자그만 항아리에 담고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정한물을 부었다. 큰 장독가는 별도로, 그리고는 부뚜막에 얹어두고 사낭을 삭히면 발갛게 메주물이 우러났다. 그게 바로 햇장이다. 아무런 기술도 양념도 필요치 않았다. 발효한 콩 안에 깊이 스며던 대지의 정이 부뚜막의 높은 온도로 저항 없이 딸려 나온 것일 뿐. 땅속 깊이 숨어있다 치솟는 봄의 우물물이 겨우내 천천히 발효한 메주를 만나 그 달뜬 숨결을 가쁘게 토해낸 것일 뿐. 콩나물밥에 달래 간장. 달래는 성정이 급하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 지나면 바깥 세상이 궁금해 땅속에서 진득하게 기다릴 수가 없다. 신랄보다도 더 가느다란 몸을 뱃살 속으로 얼른 내밀어 버린다. 그래놓고 바람결을 따라 길쭉한 몸을 철없이 나부끼기를 즐긴다. 달래는 냉이나 쑥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가 없다. 여린 이파리를 지켜줄 가시도 없다. 있는 거라곤 살짝 매콤한 향내뿐이다. 이웃 가시나무 덤불에게 의탁하는 것은 그런 달래가 제 싹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안타까운 생존술이다. 새근한 증편에 색깔 고운 자태라니. 증편은 여름뜨기다. 여름 기제사의 엄마는 증편을 쪘다. 송편과 시루떡은 고물 때문에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 증편은 복도의 속에서도 한닷새는 쉬지 않았었다. 쌀가루에 막걸리를 부어 미리 발효한 탓에 증편에선 살짝 신맛이 났다. 엄마는 그 맛을 새근하다고 했다. 새근하다는 것은 새콤한 것과는 다르다. 신맛 플러스 단맛의 발효한 맛이 나는 것이 새근이었던 것 같다. 새근한 떡은 변미되지 않는데 난젓 물명태와 무가 빚어낸 싱그런 단맛. 무 요리 중 내가 특히 좋아한 건 난젓이었다. 난젓, 그건 난타의 난과 같은 항열로 마구 두드린다는 의미였다. 겨울이 깊어지면 엄마는 난타 공연하듯 도마를 리드미컬하게 두들겼다. 도마 위에 올려진 건 무가 아니라 물명태였는데 안 말린 명태를 우리 집에선 생태라고 하지 않고 물명태라고 불렀다. 그 물명태를 난도질한 후 무의 머리 쪽 푸른 부분을 듬뿍 채 썰어 넣고 멸치젓갈과 고춧가루와 버무려 담는 요리가 난젓이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에 설탕이란 어림없었다. 설탕의 해악을 파괴설하기보다 설탕이 내는 경박한 단맛을 모두들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설탕이 전혀 없어도 온 식구들은 걸핏하면 달다고 했다. 무가 달고 명태가 달고 간장이 달고 마늘이 달고 멸치젓갈이 모조리 달았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사탕수수의 단맛에 비해 얼마나 은근 심오한 단맛이던가. 샤토 오브리옹도 흥찌뽕, 정향 극열주.
엄마는 왼손으로 콩가루를 슬슬 채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쿵덕쿵덕 절구질을 해서 인절미 한 쟁반을 순식간에 만들었고 밥솥 곁에 엿솥을 따로 걸어 시간 들이지 않으면서 금세 거룩한 수수 조청 한 사발을 겨울 야화상 어르신들을 위한 가벼운 술상에 올렸다. 얼마나 풍성한 야화였던가. 우리 집에선 저녁 먹고 두루앉아 먹는 주전부리를 야화라는 말로 우아하게 불렀다. 아마도 밤에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었나 보다. 물산이 빈한한 안동은 재료가 시원찮으니 정성 많은 최고조로 눈물겹게 눈부시게 집어넣었다. 여자는 맵시, 솜씨, 말씨, 맘씨에 네 씨를 갖춰야 부모 흉을 사지 않지만 그 네 씨의 근본은 음식 솜씨니라 라는 말과 무 하나로 상에 올릴 수 있는 반찬 가짓수가 많을수록 맵짠 계집, 알뜰하고 솜씨 좋은 계집이란 훈계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 조선의 3대 조리서라고 불릴 만한 수운잡방, 음식 디미방, 온주법 이 모두 안동에서 나온 게 우연일 리 없다. 책이 전해져 온 광산김씨, 재령이씨, 의성김씨는 안동에서 500년 이상 터잡고 살아온 유서 깊은 문중이다. 수은잡방에 59종, 음식 디디방에 51종, 온주법에 52종의 술 빚는 법이 전하는 것은 궁색한 안동 선비들이 유난한 애주를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술에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최대치의 정성을 쏟아부었고 그걸 조상의 제사상에 손님의 밥상 위에 올렸다. 지난달엔 그리운 안동 내 앞 사빈서원 덩그른 기와 지붕 아래 앉아 온주법이 지시한 대로 빚은 정향 극열주 음력 5, 6월에 담가 먹는 찹쌀술을 맛봤다. 나도 샤또 오브리옹이니 등 이름난 술을 웬만큼은 마셔봤다. 그러나 300년 전 정향 극열주 정승이 진주처럼 녹아든 그 술에 비한다면 다만 싱겁고 머쓱할 뿐. 한겨울 사랑방의 빈꽃 안동 다과상. 넛갈 뿌리와 열매의 단맛이 한참 알차게 들 때 하루 이틀 날 잡아 만들어뒀던 굿잎거리들이다. 발간 식혜와 함께 흰 접시에 담으면 한겨울 방 안에 꽃이 핀 듯 화사했던 기억. 예전 다과상을 앞에 놓은 내 마음을 일없이 흥취해 젖는다. 저런 정과와 강정과 다식을 손님상에 올리면 한방 가득 모인 어른들은 이 집 안주인 솜씨가 어찌 이리 고추같이 맵냐고 칭찬이 바가지로 쏟아졌고 긴 앞치마를 입고 고개를 숙인 엄마는 수줍고도 기쁜 웃음을 띠며 치마 고리를 잡은 나를 앞으로 내밀어 놓곤 했었는데 순하되 슬쩍 서러운 갱미죽, 불린 햅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 갱미죽, 햇볕을 실컷 받고 천천히 여문 쌀알을 다시 낮은 열로 뭉근히 익힌 후 오래 묵은 간장을 똑똑 끼얹어 먹는 죽이다. 아무것도 안 넣은 흰죽, 아플 때 엄마가 동소채 끓여주던 그 옛날의 흰죽. 흰죽은 그 아픈 부분을 순하게, 따스하게, 다정하게, 어쩌면 슬쩍 서러운 듯도 하게 상처를 바르는 연고처럼 사르르 도포한다. 가을 저녁 홀로 차를 마시며. 차를 만든 사람은 예민한 스타일리스트라 차를 담는 용기도 직접 만들었다. 뚜껑 안쪽에 두꺼운 한지를 바르고 뚜껑을 고정하기 위해 닭껍질을 벗겨 칭칭 동여맸다. 아름다운 것은 윤리적이다.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마음을 열리게 만든다. 아름다운 것들은 침식을 이긴다.
당나무 겉껍질에 이 꺼슬꺼슬한 감촉은 비닐끈이 결코 신용할 수 없는 뭐랄까 정직한 야성을 지녔다. 그걸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며 나는 깊은 안심과 위안을 얻는다. 가을이 오긴 오나 보다. 팥 쏟은 밀가루떡, 연변을 아시나요? 연변을 알아요? 물었더니 하얼빈 곁에 연변 한다. 연변이란 이름의 떡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떡이고 나는 그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아니 떡은 아니다. 밀가루를 기름에 지져 만든 것이니 떡의 범주에 넣기가 곤란하다. 그냥 지짐이라고 부를까? 아니 지짐도 아니다. 야채나 생선이나 고기를 넣어야 전이나 적이라 하는데 연변은 단팥을 듬뿍 넣는다. 그러니 지짐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보니 떡과 지짐의 틈새에 있는 것이 연변이다. 이것을 소울 종류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붓구미라고 부르던가. 수수붓구미나 찹쌀붓구미가 내가 아는 연변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음식인 것도 같다. 연변을 떠올린 것은 자발적 기억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 지나놓고 보면 사소한 것들은 모두 일종의 징후였다. 시간이 한참 흘러간 후에야 그걸 알게 된다.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안동 사투리들이 그 책 안에 달빛 받은 옹기들처럼 말없이 반짝이고 글썽이고 이것은 박제삼의 시다 있었다. 사설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그 책은 첨절 안개깨 띠껴라는 제목의 안동 방언집이었고 순전히 어릴 적 맨 처음 혀끝에 올렸던 말에 대한 애정에서 한 개인이 오랫동안 공들여 수집한 후 자비로 출판해낸 옹글고 실팍한 보고서였다. 안동말로 해보자면 방박진 성과물이었다. 안동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첨절 안개띠끼어는 안녕하십니까의 안동 버전이다. 아침 잡수았겠니껴 보다는 조금 점잖게 나누는 인사말로 이 말 역시 나는 한동안 잊고 살았다. 첨절 안개띠껴는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말이었다. 엄마는 어른을 만나면 일단 첨절 안 계시냐고 물은 다음 신간이 어떠시냐고 걱정스레 얼굴을 했고 헤어질 때는 소간하시라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곁에 서서 나는 그 첨절과 신간과 소간이란 말을 곱씹으며 어른들의 근심스럽고 음숙하고 복잡한 세계를 두렵게 기웃거렸다. 첨절이란 별일이고 신관이란 얼굴이고 소관이란 볼일이다. 여름이면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없으니 앞마당에 솥을 걸어 가니부엌을 만든다. 앞마당에 솥 대신 쟁개미, 프라이팬을 올리고 연변을 구웠다. 그걸 굽는 목적은 물론 제사였다. 안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로지 제사였으니까. 들큰 알싸 먹을수록 당기는 집장. 집장은 콩으로만 만드는 장이 아니다. 콩으로만 만드는 된장보다 훨씬 사치스럽다. 콩과 보리와 쌀이 다 들어간다. 된장은 콩을 발효한 메주가 주재료지만 집장은 콩과 보리와 쌀을 발효해 가루를 내서 거룩한 즙이 생기게 만든 장이다. 이 가루들에 엿기름물을 부어 며칠 전기밥통에선 두독시라고 농암 종부 레시피엔 적혀있다. 삭혔다. 엿기름이 들어갔으니 단맛이 돌지만 쌀만 들어간 감주의 단맛과는 다르다. 고추씨를 가루 내어 단맛 위에 살짝 칼칼함을 얹었다. 거기에 연한 소금물에 삭혀 수분을 뺀 무와 고추와 고추잎과 가지와 버섯 등등 씹힐 만한 건더기를 함께 넣는다. 당연히 거룩하고 씹히는 게 많은 장인데 처음 먹으면 사실 별맛이 없다. 근데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땡긴다.
그게 뭔지를 말로 설명하긴 참 어렵다. 발효에 관여한 곰팡이의 맛인지 곡류에서 온 당분의 감미인지 말린 야채의 쫄깃거리는 식감인지 맛과 언어는 감각의 다른 영역이다. 쑥국 한 그릇에 불 쓰고 와버린 봄. 게다가 엄마는 쑥국에 된장을 풀지 않았다. 된장보다 훨씬 순한 날콩가루를 따박따박 붙였다. 콩가루를 하얗게 입은 쑥국은 봄이 왔다는 신호다. 새로운 1년을 살아낼 대지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 그게 쑥이란 형태를 빌려 우리 밥상 위로 성큼 올라왔고 우리 식구들은 그 쑥국을 한 그릇 퍼먹고 순하게 잠들었다. 그 노랗고 밝았던 좁쌀 식혜는 어디로 가버렸나.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감주를 자꾸 식혜라고 불러서 나는 매번 헷갈렸다. 저 싱거운 감주를 함부로 식혜라고 불러도 되나? 서울 식혜는 도무지 맑았기만 했다. 투명한 국물에 밥알만 몇 둥둥 떠있는 음료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감주도 아니었다. 엿기름 앙금이 잔뜩 들어가 국물 빛깔이 컴컴하고 밥알도 그 속에서 사가 잿빛이 도는 그것이 감주련만. 그러나 나는 한시 앞이 세련된 서울 시민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감주니 식혜니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깔끔한 것, 해맑은 것, 투명한 것, 무언지 얄팍한 것, 은근히 냉정한 것, 그리고 살짝 인색한 것. 그것이 내가 직면한 서울적인 것이었다. 서울 식혜는 딱 거기 적당한 음료였다. 그렇게 무언가 미심쩍고 어정쩡한 도시인이 되어 한 세대가 흘러갔고 나는 기어이 쉰이 되었다. 쉰은 자유의 연대다. 30에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되어 기초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부모 둘 중 하나가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삶이란 것이 실은 그리 대단키는커녕 본질적으로 남루하고 허접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거듭 경험할 만한 나이라는 것이다. 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직 움켜쥘 게 많은 사람은 결코 자유를 얻지 못한다. 식혜는 효모가 살아있는 음료다. 한 입 먹으면 갓 꺼낸 김치가 그렇듯 천연 유산균이 입안을 화하게 밝힌다. 역시름의 단맛과 고춧가루의 칼칼한 맛과 가을무의 시원한 맛과 그것들이 발효 과정에서 생긴 탄산의 싸한 맛과 쌀의 구수한 맛이 결합돼 있다. 땅에서 나는 곡식과 소채를 적절히 싹 내고 빻고 섞어 이런 음료를 만들어낼 줄 아는 해왕과 통찰. 안동 식혜는 말하자면 생선에다 소금을 치고 밥알을 섞은 식혜와 식혜의 중간 행터라고나 할까. 대개의 사람들은 식혜를 앞에 두고 일단 경악한다. 아니, 이걸 먹는단 말이야. 난 도저히 못해. 저만치 도망가는 이도 있다. 식혜의 진면목을 느끼려면 일단 맛을 봐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 맛보지 않고 어찌 맛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간 것들만 홀짝거리고 있어서 언제 인간이 되겠어. 이걸 맛봐야 해. 일단 한 숟갈만. 언제부터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맛보기 위해서 산다 이다. 오간을 거쳐가는 모든 감각들을 생생하게 보는 것이 곧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고통인지 쾌감인지를 굳이 분별하려고도 말고 지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기만 할 줄 알면 삶은 그 자체로 행복이다. 게다가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도구 하나쯤은 가진다면 인생은 아연풍성해진다. 그저 웃음이나 심호흡이나 몸짓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 있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인간은 결코 가난할 수 없다. 그러라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어낸 게 아니던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충분히 누리고 음미하고 찬탄하라고. 온갖 인공적인 것들, 자동차, 빌딩, 방송국, 백화점, 명품 핸드백, 아파트, 골프채 이런 것은 우리 본질이 아니다. 그걸 향해
맹목으로 달리는 시간은 음미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다. 알양반은 안동식혜를 끌었다. 어려서 나는 돌상름과 알양반이란 말을 숱하게 들으면서 컸다. 둘은 정반대의 의미였다. 각각 알과 돌이란 접두어를 이마 앞에 척 붙임으로써 원래 의미를 몇 배로 증폭한 말이었다. 아니, 알과 돌은 양반 상름이란 말이 숨기고 있던 엑기스를 정확하게 뽑아낸 말이었다. 알양반과 돌상름은 말하자면 에티켓 용어였다. 그 에티켓 바탕엔 혼자서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땅에서 나는 산물엔 두루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과 나의 은행을 언제나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었다. 지금 와서 돌아봐도 나쁘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애교에 가까웠던 알양반이란 말은 음식에 오면 갑자기 까다롭게 까칠해졌다. 국물이 시뻘건 음식은 대개 상스러운 걸로 쳤다. 무채 같은 것이 굵기가 고르지 못하고 굵어도 상스러웠다. 자시나 깨가 곱게 빠지지 않아 통낫이 드러나도 상스러웠다. 국물을 낸 재료가 구간에 그대로 보이는 것도 상스러웠고 속껍질을 깨끗이 벗기지 않아 은행알이나 밤의 보니가 눈에 띄어도 상스러운 것이었다. 이건 이미 에티켓스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엌 일을 맡은 여자들을 절반쯤 죽이는 일이었다. 그 상스러운 음식 목록에 식혜가 있었다. 식혜야말로 고춧가루가 벌겋게 풀린 상스러운 음식의 대표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사랑 손님 상엔 벌건 식혜를 올릴 수가 없었다. 듬듬한 반가운 맛, 감자란노. 분이 각신 나게 삶은 감자 하나를 입에 넣는다. 이 맛을 설명할 단어가 내 의사전에는 없다. 달지도 않고 고소하지도 않다. 개콤한 것도 향긋한 것도 아니다. 반가운 맛이라는 게 있다면 그쯤에 가깝다. 안락하고 반갑고 무언지 추억이나 근원정서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한데 굳이 찾아내자면 그저 덤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바위나 흙덩이가 그렇듯 특별한 디자인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이 형태는 실은 감자의 고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만약 감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그걸 감자라 부를 수 있을까?